시민참견 송문선입니다. 오늘 또 정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웅 전 정의당 사무총장님을 모시고 향후 정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좀 잘 지내고 계시죠? 정당 활동 계속 하고 계시죠? 예, 지금 정의당에서 익산위원장만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익산에 내려와서도 전주로 출퇴근하고 서울로 출퇴근했는데요. 요즘에 익산에만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3월 4일 날 사표를 냈잖아요. 예. 사표를 낸 뒤에 뭐 차기 대선 적합도 조사를 하니까 1위를 나왔어요. 네. 이런 현상 어떻게 보십니까? 재미없는 블랙 코미디죠. 네. 그래서 사실 대선 후보라는 거, 대통령이라는 것은 우리 사회에 현존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실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 공부해 가면서 뭘 해나갈 수가 없는 거고요. 또 제대로 좋은 인사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스스로 이 사회 문제를 알고 큰 흐름에 대해서 자기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인사부터 정책까지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대통령의 자리고, 특히 코로나, 그다음에 기후위기, 불평등, 이 하나하나 해결하기에 너무 어려운 이런 문제들이 산적한 현실에서 사실 준비 없는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그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온다. 이런 차원에서 예전에 안철수 씨 예능 한번 나오고 떠서 대선 출마하고, 또 기업인들, CEO들 대선 출마했지만 한 명도 성공한 적이 없잖아요. 이번에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비판적인 이런 세력, 또 현재의 국민의힘 세력들 이런 등등의 사람들이 선택지가 없다 보니까 사실 윤석열을 차기 대선 주자로 이렇게 해서 사실 전혀 검증도 되지 않았고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는지 앞으로 오히려 더 봐야 될 이런 사람인데, 그만큼 지금의 정치에서 대안이 없고 사람이 없다. 이런 거에 대한 반증으로 보여서 씁쓸하고, 참 그동안 정치인들이 스스로를 위한 정치 말고 정말 제대로 좋은 인물들, 좋은 정치인들이 성장하기 위한 그런 정치를 못 해왔구나. 이런 씁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네, 뉴스를 보니까 정계 개편위가 나오고 있어요. 네. 이것도 윤석열 발인데요. 네. 정동영, 김한길과 가깝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대선 앞두고 정계 개편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정치의 이제 고질적인 병폐가 이제 큰 선거 앞두고 정계 개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큰 당들이 사실 10년을 넘어간 당들이 없어요. 하다못해 선거의 한 주기를 못 넘어가고 계속 당명이 바뀌고 당의 체계가 바뀌고,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무슨 큰 새로운 비전과 숙제를 가지고 그 공동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자 이런 정당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때 어떻게 보면 화장빨만 바꾸는, 이합집산. 그렇죠. 그런 이제 정계 개편을 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기회주의적인 흐름이고, 결국 이 정당을 통해서 함께 모여가지고 국민을 위해서 어떤 공동의 정책을 가지고 정치를 하겠다 이게 아니고, 그때 누가 될 것인가, 어디가 돈 되는 줄인가 싶게, 나에게 뭐가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보고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윤석열발 정계 개편도 사실 이상일 수도 없는 거고, 사실 무엇을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이거 밝혀진 것도 없는 거고요. 거기에 그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은 사실 흘러간 물이잖아요. 이제 다시 또 무슨 새로운 제3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이제 기존의 정당이나 정치에 대한 불신이 워낙 크기 때문에 무당파, 그러니까 보통 한 30% 40%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항상 삼지대, 무당파의 국민들을 기반으로 해서 뭔가 그 대표 주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만, 그렇게 되려면 앞으로에 대한 어떤 비전과 일관된 가치, 정책 능력, 그걸 바탕으로 한 실천을 통해서 그런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상당히 오랜 기간의 시간들이 필요한 거고요.
아직까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나라 정당 구조 지금도 여전히 불안정하고 아직도 국민에 대한 어떤 신뢰를 가지는 그런 정치 행위를 고민하기보다는 그 선거를 앞두고 또 정계 개편이냐. 굉장히 저는 이것도 적폐하나다, 구태하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계 개편이 되냐 안 되느냐. 글쎄요, 그게 우리 국민들에게 중요한 질문일까요? 이렇게 반문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즘 뜨거운 뉴스는 뭐 광명 시흥 신도시 예정지구 LH 직원들의 투기건이에요. 네. 현 정부도 위기의식을 이끌는지 뿌리를 꽂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네. 이에 대해서 국민들이 매우 허탈하고 분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총리실에도 합동수사본부까지 꾸렸는데 과연 부동산 투기 문제 4월에 서울시장하고 부산시장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많은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에 LH 문제 이후에 그 여론조사를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 사실 굉장히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선거의 판세가 뒤바뀌지 않느냐 이러한 위기감을 여당 쪽에서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제로 복수의 어떤 여론조사 결과가 어쨌든 여야가 1대1로 붙었을 경우에는 야권이 오히려 우세한 걸로 계속 차이가 벌어지고 있어요. 네네네. 현재 이제 그렇게 되고 있어서 상당히 이제 심각한 뭐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던데 이 부동산 문제의 근원이 뭘까? 결국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그저 이기면 되고 벌면 된다. 이게 오래된 사실은 이 문제인데 결국 여기에 대한 어떤 신뢰성 있는 어떤 경제 대책, 경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무너지면서 이제 부동자금들이 사실은 이제 돈이 될 만한 대로 그냥 막 쏠려 다니는 거예요. 문제는 공무원과 공기업들이 사실은 그 자기의 정보들을 가지고 거기에 오히려 더 앞서서 원래 막아야 하는데 그걸 하고 있다는 게 이번에 드러나면서 정말 성실하게 일을 해서 하루하루 이 생활을 해나가는 일반 국민들로 봐서는 정말 상실감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게 LH만의 문제냐? 그렇지 않다는 게 상당히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도 또 드러났지만 세종이 지금 부동산 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세종에 관련된 여러 공무원들이 실제로 그 부동산 투기에 앞장선 어떤 이런 부분들이 드러나서 오늘 또 정의당에서 기자회견까지 했습니다. 국회의원들 뭐 여야 그 양대 정당이 한번 전술을 해보자. 서로 이렇게 말이 오가고 있는데 과연 될까? 네. 지금 서로 정치적 공세로 이걸 주고받고 있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국회의원 전수조 못할 겁니다. 국회의원 전수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고위 공무원단들 전수조 해야 되고요. 정말 이 공직사회부터 보통 평범한 보통의 국민들, 보통의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우리 사회의 신뢰를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근본적인 질문이 던져졌다. 근데 어떻게 대응할지는 한번 봐야 될 텐데 선거용 대응을 넘어서 보궐선거 끝나고서도 과연 그런 대응을 해나갈지는 저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궐선거가 끝나면 바로 대선 국면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여당 후보를 보면 뭐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총리, 네. 그리고 정세균 총리가 거론되고 있어요. 네. 제3의 후보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여당 네. 대선구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여당이요. 네. 지금 이번 보궐선거의 승패에 따라서 보궐선거 지금 선대위원장을 이낙연 전 대표가 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보궐선거 선패에 따라서 이낙연 전 대표의 대선 구도도 굉장히 직접적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금 앞으로 내년 대선에 굉장히 어려운 이 문제들이 다 올라올 거기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경제도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누가 과연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아픈 이 문제들을 실제로 풀어갈 이 대책을 내놓느냐 하는 문제로 보일 텐데 현재 이재명 지사가 그런 차원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가장 같습니다. 앞서가고 있죠. 여론조사 지지율뿐만 아니라 결국 지난번에 코로나 대응이나
현재 뭐 경제 문제나 현재 불평등 문제에 대한 여러 비전, 의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상당히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가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 다만 이재명 지사가 현재 민주당 내에서 과연 세력적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물음표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거론되고 있는 후보군 이외에 저는 추가로 후보가 더 생길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아무래도 그 현재 정부가 임기를 마치고 그 이후까지를 고민하는 여러 흐름들이 분명히 있을 테고요. 그런 면에서 뭐 현재 이광재 의원도 거론이 되고 있고 그런 여러 흐름들인데, 제가 뭐 듣고 확인하고 있는 바로는 아마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보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의 독주 구도로 가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이낙연 대표의 향후 그 지지율 추이, 그 다음에 보궐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마 새로운 어떤 후보가 출연할 수도 있고, 그런 면에서 현재도 아직은 유동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간이 많이 남았죠. 네, 국민의힘 후보를 보니까 뭐 특별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윤석열 총장한테 이렇게 표가 쏠리는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뭐 야당 대선 후보 어떻게 보세요? 원래는 이제 지난번 대선에서 사실 국민의힘은 말 그대로 적폐의 몸통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차원에서 보수도 좀 건강해져야 좀 우리나라 정치가 훨씬 지금보다 어떻게 보면 식물국회, 동물국회, 그 다음에 정말 이 기득권 정치 이런 것들을 좀 넘어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면에서 그 유승민 전 의원, 전 후보죠. 대선 후보를 상당히 주목했었는데 별로 이제 그러지 못했던 것 같고, 현재 뭐 뚜렷하게 후보군이 형성되지 않고 그냥 고만고만한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윤석열 씨가 대선 후보로서 자기가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은 저는 뭐 전혀 정보가 없는데, 현재 나와 있는 기사나 여러 뭐 유승민 씨가 지난 국감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26년 동안 검사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사실 법이라는 것은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과거의 합의 기준을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정리해 나가는 그런 행정행위라고 그런 사법행위라고 봤을 때, 정치는 오히려 앞으로의 문제에 대한 대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전혀 그 궤가 다르다. 그래서 향후에 놓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시간도 굉장히 많이 남았고, 윤석열 씨도 뭐 정말 치열한 검증을 거쳐야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번 현재 부동산 문제라든지 여러 경제 대책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현재 여당, 정말 촛불의 그 힘으로 세워진 정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더 근본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자기 기득권을 모두 내려놓고 장기 정책을 인기 없더라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면서 신뢰를 획득하는, 이렇게 해나간다면 사실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에서 어떻게 보면 후보를 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염치 없는 행위가 될 텐데, 지금 여야 이 대선 구도가 양당 구조 중심으로 형성되는 이 배경에는 결국 민주당의 어떤 정책 실패나 현재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제의 원인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 이게 서로 이제 어우러져 나가면서 보여지겠죠. 근데 결국 어느 당의 후보든 대선 후보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의 머리로 생각하고 자기의 머리로 공부하고 사고하고 그러면서 비전과 정책, 인사까지도 사실 큰 그림을 그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양 당의 어떤 뭐 후보 구도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누가 사실 그런 정도의 얘기와 준비를 해가면서 앞으로의 숙제를 풀어 갈 수 있는 지도자인가, 이런 차원에서 좀 저는 보다 넓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네, 대선 이슈 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현재 핫 이슈는 뭐 국민 기본소득, 네. 이재명 지사가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 공약으로 제출을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부동산 문제나 기후변화 관련된 이야기도 있지만 뭐 기본소득만 얘기를 한다면 네. 이에 대해서 또
다른 후보들은 또 반대를 하고 있어요. 강하게 비판도 하고 있고. 네. 임종석 저 비서실장까지 가세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데 네. 차기 대선 이슈 뭐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기본소득을 가지고 서로 치열하게 어떤 정책 논쟁을 하는 건 매우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찬성 반대에 좀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 기본소득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직업 유무에 상관없이 국민들의 뭐 여러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보편적으로 지급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사실 기본 소득이라고 한다면 그 소득 액수, 그러니까 어느 정도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 그 소득액을 가지고 살아갈 정도는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본 생활은 가능해야 그렇죠. 네. 그런 기본 생활이 가능할 정도의 기본 소득이 과연 가능한 거냐? 그리고 기존의 여러 가지 이제 복지 재원, 또 복지 지출 이것과는 어떤 연관을 가질 거냐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또 사실 기본소득이라는 게 제대로 형성되기 위해서는 그만한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거냐 문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무늬만 기본소득 아니냐부터 시작해서 과연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완전히 100% 대체하는 거냐 아니면 기존의 복지 시스템을 두면서 병행 가능한 거냐 아니면 증세 없이 사실 기본소득이 가능한 거냐 이런 여러 이제 논점이 있는 거지만 결국 지금 이제 그 4차 뭐 산업혁명 또 기술혁명 뭐 이런 여러 가지 디지털 기술의 변화 또 코로나 이후에 비대면 이런 사회 또 기후위기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경제 산업 구조가 다 바뀌어 나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결국 이 기본소득이 나오는 문제는 징후 같은 이러한 패턴의 대책으로는 답이 안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어떤 의제이기 때문에 저는 크게 보면 두 가지 의제일 수밖에 없다. 하나는 기후위기이고 하나는 불평등입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는 전 인류적 문제이기도 하고 이미 와 있는 문제예요. 작년에 2달 동안 비가 내렸는데 올 한 해 기후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미 약자들은 그 피해를 먼저 보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대처를 하지 않으면 이게 10년, 20년 안에 어마어마한 난폭한 기후 앞에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게 될 거다. 이게 하기 때문에 닥쳐 있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에서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거냐 하는 문제고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문제는 뭐 환경운동 하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모든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고 정치 문제고 사회 문제고 결국 에너지 전환부터 시작해서 산업 전체가 바뀌지 않으면 무역을 가지고 먹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뒤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먼저 대처하지 않으면. 그런 면에서 기후위기 문제. 두 번째는 이 불평등 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 기후위기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향후에 정치권이 풀어나갈 거냐. 이런 차원의 하나의 의제가 기본소득일 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후보가 의제 주도력을 가지게 될 거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시민들께도 말씀드리는 게 기후위기 문제와 불평등 문제 이제 이 문제를 우리 시민들이 함께 관심을 가지고 풀어나가지 않으시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고 그건 우리의 미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 문제에 심각한 근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내년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바로 네. 이어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이전에 치러진 선거를 보면 모두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다음 지방선거 어떻게 보십니까? 내년 3월 9일 대선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겠죠. 그래서 아마 보궐선거 내년 3월의 대선 결과까지를 놓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방선거가 특히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대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지지율 차이로 말미암아서 항상 어느 한 당이 의회를 거의 뭐 삭실하다시피 이런 뭐 이렇게 모양이 되곤 합니다. 지금의 어떤 여러 양당 구조나 현재의 여러 현실들을 놓고 봤을 때 경제는 어렵고 굉장히 살기 힘들고 어느 양당도 우리의 어떤 이 어려운 점을 해결하지 못하는데
현재 여당이 결국 그 짐을 질 수밖에 없고, 근데 국민의힘은 예전에 벌써 저렇게 촛불로 한번 심하게 혼낸 사람들이고, 참 누구를 찍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어서 누가 뭐 압승할 거다 이런 예측을 지금 하는 건 무의미한 것 같고요. 오히려 우리 전라북도 또 우리 익산시 입장에서 놓고 보면 지방선거 결과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첫 번째로는 우선은 그 균형 발전 정책이 그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에 놓여져야 된다. 그래서 수도권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안 해야, 수도권 완화해버리면 뭐 완전히 지방은 소외돼 버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소멸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이 중앙 정부의 제1순위 정책이 돼야 되는데, 아쉽게도 문재인 정부에서 균형 발전 정책이 후순위로 밀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 차원에서 보면 이 중앙 정부가 이렇게 균형 발전 정책을 제대로 하게끔 각 지역에서 압박도 넣고, 대신에 지역 정치가 좀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역 정치가 제 몫을 못하면서 지역 정치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고, 최근에 특히 이제 지방의회나 지방단체장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 엊그저께 또 익산 시의회도 또 뭐 그런 비슷한 또 문제 생기 시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균형 발전 정책이 제대로 되게끔 압박을 하면서 지역 정치가 좀 혁신이 돼서 결국 우리의 문제를 지역에서부터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한 당이 싹쓸이하는 이러한 지방 정치는 굉장히 사실은 그 지역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우려가 크다. 그런 면에서 내년 지방선거는 어느 지역이든 어느 정도 좀 균형 잡힌 결과가 나와서 서로 좀 견제도 하고, 그러면서 정말 서로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저는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오히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을 뭐 하기는 뭐 지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기존에 보면 열린민주당이나 민평당 같이 이렇게 새로운 정당이 있으면 네. 어느 정도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은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지 않았을 때는 전부 다 어쨌든 호남에서 민주당이 아까 말했던 다 쓸어가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양당 구조로 가게 되면 그 예전 그 지방선거처럼 특히 영남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일당 지배가 훨씬 강화되는. 근데 결국에 그걸로 보면 그 일당 지배하는 그 당도 사실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뭐 어느 정도 경쟁이 되고 서로 같은 당 안에서 쓴소리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서로 쓴소리도 해주는 그런 그 정치 세력들이 견제와 균형, 경쟁을 적절히 해줘야 공부도 하고 사고도 안 치고, 결국 그게 이제 시민들에게 필요한 어떤 일을 제대로 해나가는 그런 정치로 이렇게 될 텐데,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특히 호남, 이 전북에서 민주당 독주 구도로 가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또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대책이 있어야죠. 네. 네, 뭐 우리 소년님도 정치하시고 저도 정치를 하는데 그건 뭐 이렇게 평론가처럼 얘기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기존의 민주당 정치를 하시는 분들은 정말 시민을 위한 정치가 되게끔 이 눈높이를 좀 바꾸고 자기 정치가 좀 혁신되도록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정치가 어떤 일신의 안위를 위한 게 정치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 이런 분들에 있어서 저는 민주당이 아닌 어떤 혁신 정치 연합이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연합. 예, 차기 지방선거에 있어서는 민주당 아닌 어떤 정당 또는 어떤 무소속을 포함해서 그리고 어느 정도 의회 또는 어떤 지역 정치 세력의 세력 간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좀 저는 좀 고민을 적극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의당 전 사무총장이었고 지금 현재도 지역위원장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정의당 상황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네. 정의당은 몇 차례 좀 홍역을 치르고 예. 고전을 하고 있고 새로운 당대표 선출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당이 좀 기존의 모습을 찾아가려고 뭔가 변화가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앞으로 정의당 어떻게 보십니까? 예, 굉장히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게 사실이고요. 또 유독 이제 진보 정당에 대해서 도덕적 잣대와 기준을 또 높이 또 들이대는 또 이제 이러한 부분도 있지만, 그건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얘기를 해왔고 굉장히 또 비판적인 얘기를 많이 구사하기 때문에 뭐 감당해야 할 몫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하고 높은 이상을 얘기한다고 해서 과연 일상이 사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냐 이런 질문 앞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말하는 만큼 정말 진솔한 그런 일상이 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불평등이 경제적인 불평등도 굉장히 극심하지만 이 사회적인 불평등이 굉장히 극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불평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저는 정의당이 스스로의 일상생활로부터 정말 말하는 것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지 항상 먼저 성찰하고 고민하고 자세를 낮추고 그리고 항상 잘못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심을 가지고 저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런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이번에 드러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겸허하게 인정하고 분명히 노력을 해나가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 이 정치가 하나의 신뢰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그런 일상의 준비에서부터 그런 사회적인 굉장히 많은 질문들에 대한 많은 답변을 만들기 위한 뭐 토론, 그 다음에 소통, 그 다음에 실제로 정책 능력 이런 것들을 갈고 닦아야 된다. 또 그걸 통해서 정당으로서 이 공무원 조직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또 선출된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정치가 될 때 정치적 신뢰가 시작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적어도 정의당이 굉장히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그건 정의당이 잘못한 거고 이 잘못한 것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잘못할 수 있다는 것들을 오히려 경계심을 가지는 계기로 삼고 앞으로 노력한다면 새로운 좋은 전환의 계기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전라북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가 좀 가장 심각한 게 인구가 계속 줄고 있고요. 심각하게 줄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익산이 뭐 너무 심각하게 익산이 전국에 가장 많이 줄고 있는데 청년들이 일자리 때문에 다 타지로 좀 떠나고 있고 일자리와 삶의 질 그리고 30대들이 줄면 출산율도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요. 특별한 성장 능력을 찾아보기도 어렵고 네. 이런 결과가 나오면 정치적 책임이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 정치 일정 속에서 어떻게 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가 정말 균형 발전 정책으로 확실하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뭐 자치 입법권, 뭐 자치 재정권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보장되도록 돼야 사실은 지방에서 뭔가 좀 해볼 수 있는 거고요. 지역 정치는 일단은 기득권 정치를 벗어나는 게 급선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세 정치, 기득권 정치, 작은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권력과 재정을 활용하는 이런 오래된 적폐, 지역 적폐 이런 것들을 얼마나 빨리 청산하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제발 좀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치하는 분들은 좀 정치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열심히 정치하는 이런 모습도 있어서 오히려 유권자들을 깨서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요. 뭐 지역에서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아는 사람, 이런 사람 말고 정말 정치를 공적 의미에서 우리를 위해서 할 사람, 그리고 실제 평소에 공부하고 토론을 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실천해 가고 있는 사람, 보면 보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선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단체장들은 다른 지역 따라하기, 또 뭐 흉내내기 이런 것들로는 답이 없습니다. 이미 뒤쳐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새롭게 앞서가지 않으면 답이 없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후위기 문제와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 해법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기존의 기득권을 넘어서는 정말 창의적인 어떤 접근, 창의적인 정치를 통해서 얼마든지 앞서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러한 단체장들이 좀 선출됐으면 좋겠습니다. 당을 떠나서.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정책 능력 있고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그 정치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이 좀 단체장이 되고 의회의 구성이 좀 견제와 균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의회 구성이 되면 훨씬 더 바뀔 거다. 다음 선거에 좀 기대를 해봐야겠네요. 어려운 숙제지만 좀 그런 숙제들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특히 고민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손문선 의원도 그런 고민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래간만에 좀 시민들한테 얼굴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시민들에게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 하시죠. 예, 아니 굉장히 코로나 때문에 정말 일상도 어렵고 경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현재 기후위기 문제, 불평등 문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력해도 개인의 노력으로 풀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내 탓이라고 생각지 마시고요. 정치가 바뀌면 나의 많은 문제가 풀어질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의 굉장히 많은 문제가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치가 정치답게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치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불신하는 것은 너무 이유를 잘 알겠는데 불신해서 끝나시면 결국 이 정치가 그들만의 리그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의 문제를 정치가 풀어갈 수 있도록 보다 엄격하게 보시되 좋은 사람들이 좀 정치할 수 있도록 좋은 사람들이 실제로 좀 선출될 수 있도록 유권자로서 또 일상적인 시민으로서 관심을 가져주신다면 정치도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우리들의 삶도 바뀌고 우리 아이들의 삶도 바뀔 수 있다. 그런 차원에 보다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접근들, 많은 관심들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 그런 노력을 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시민참견 방송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